평생을 바친 가게가 있었어요. 그 가게의 셔터를 내리던 바로 그날 밤이었대요. 70살의 김영호 씨 이야기인데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열고 수백 개의 연락처를 쭉 내려보셨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참 이상하죠. 그 빽빽한 이름들 속에서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걸 사람이 한 명도 안 떠오르더래요. 아, 나 오늘 가게 접었어. 이 한마디 할 사람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친구가 참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내 편은 한 명도 없었구나. 그 쓸쓸함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을까요? 우리는 평생 나이 들수록 친구가 많아야 한다. 이 말을 거의 부적처럼 듣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것처럼요. 근데 어쩌면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저희는 유튜브 채널 장 선생의 노후지혜에 올라온 여러 사연들을 좀 바탕으로 이 노년의 인간관계에 대한 통념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관계를 다 끊어내자. 이런 극단적인 주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오히려 그 친구라는 이름의 무게에 그동안 우리가 너무 짓눌려 왔던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좀 해방시키는 과정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해방이요. 좋은 표현이네요. 네. 삶의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는 게 당연하잖아요. 관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지혜의 첫 번째 실마리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68세 박순자 씨의 사연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죠? 30년 넘게 한 아파트 사셨대요. 그러면서 거의 매일 얼굴 보던 이웃들이 있었던 거죠. 30년이면 정말 오래네요. 네. 아침마다 아파트 정자에 모여서 커피 마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같이 밥 먹고 거의 가족 같은 사이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면 누구라도 평생 친구라고 생각할 만하죠. 박순자 씨도 이걸 정말 큰 인복이라고 평생 갈 인연이라고 굳게 믿으셨고요. 심리학에서도 이걸 단순 노출 효과라고도 하는데 자주 보면 볼수록 호감이나 유대감이 깊어진다고 믿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남편분 병간호 때문에 다른 도시에 사는 아들네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군요. 네. 떠나는 날 다들 막 손 붙잡고 연락 꼭 해야 해, 자주 놀러와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었는데 막상 이사를 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진 거죠. 연락이 뜸해졌나요? 처음 한두 달엔 단체 대화방에서 안부도 오가고 하더니 점점 대화방이 조용해지더래요. 박순자 씨가 먼저 연락을 해도 잘 지내 이런 단답형 대답만 돌아오고요. 공유하던 상황이 사라지니까 공유할 이야기도 같이 사라져버린 거네요. 맞아요. 처음엔 그 30년 세월이 너무 허무해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사원했는데 어느 순간 탁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떤 걸요? 그 관계는 서로 마음이 유별나서가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그 상황이 엮어준 거였다는 사실을요. 상황이 만들어준 인연은 상황이 바뀌면 사라진다. 이 문장이 참 냉정하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을 딱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서운한 게 어쩔 수 없는 사람 마음 아닐까요? 이게 배신은 아니라고 해도 너무 씁쓸하잖아요. 이건 관계의 실패가 아닙니다. 삶의 단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통정리인 거죠. 교통정리? 우리가 맺는 관계의 90% 이상이 사실 이런 상황적 관계에 해당해요. 직장 동료, 동호회 친구, 동네 이웃 다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이걸 인정하고 나면 상황이 끝났을 때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상처받기보다 그동안 고마웠다 하고 담담하게 보내줄 수 있게 되죠. 어쩌면 맨 처음 그 김영호 씨의 수백 개 연락처도 대부분 이런 관계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상황이 변해도 남는 관계. 그게 진짜 내 편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수십 년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됐을 때 말이죠. 네, 맞아요. 두 번째 사연이 딱 그런데 40년 지기 친구 모임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는 68세 이정숙 씨 이야기입니다. 40년이라. 이건 상황적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요. 거의 평생을 함께한 사이인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대화의 주제가 완전히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시시콜콜한 남편 흉도 보고 자식 키우는 푸념도 나누면서 서로 위로를 받았는데 네네.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대화가 은근한 비교와 자랑의 장이 되어버렸대요. 그 미묘한 분위기. 네. 자식이 용돈을 얼마나 주는지, 손주가 무슨 상을 탔는지, 최근에 집값은 얼마나 올랐는지,
안부를 묻는 말 속에 그 날카로운 저울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날카로운 저울이라는 표현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내 상황을 탐색하고 자기 처지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정숙 씨의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이라 용돈을 많이 주진 못한대요. 근데 모임에 나가면 누구는 아들이 매달 100만 원씩 준다, 누구는 딸이 유럽 여행을 보내줬다, 이런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으셨겠네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아들은 왜 저러지 못할까 비교하게 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만나고 돌아오면 내가 작아져 있는 기분, 이 말이 참 아팠습니다. 아, 그 기분. 결정적인 게 어느 날 한 친구가 대놓고 정수가 니네 아들은 용돈 얼마 줘? 하고 묻는데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말문이 막혔답니다. 아, 그날 이후로 모임에 가는 게 완전히 고역이 됐다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노년의 비교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더 잔인하다고요? 왜죠? 젊었을 때는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년에 겪는 비교는 마치 인생의 최종 성적표처럼 느껴져서 회복이 어려워요. 아, 최종 성적표라니? 만남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는 순간 그 관계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게 사회적 서열을 확인받으려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면의 평화를 얻으려고 만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나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10명의 친구보다 훨씬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내면의 평화, 정말 공감되네요. 그러고 보면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 하나 지키기도 벅찰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 번째 이유랑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도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69세 최용수 씨 사연인데요. 이분은 젊었을 때 의리의 사나이로 불렸던 분입니다. 아, 주변에 사람이 정말 많았겠네요. 네, 친구 일이라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갔고 없는 형편에도 돈을 빌려줄 만큼 의리를 중시했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게 삶의 큰 보람이셨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60이 넘으신 거죠.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된 거예요. 무릎은 쑤시고 당뇨까지 생기고 심지어 아내분까지 아프면서 두 분이서 병원 오가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야말로 내 몸 하나, 내 가정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 나날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거죠. 사업이 어려우니 급전을 좀 빌려달라고요. 예전에 최용수 씨였다면 어떻게든 도와줬을 텐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네, 당장 두 분 병원비에 빠듯한 노후 자금을 생각하면 도저히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했지만 솔직하게 거절했죠. 지금은 나도 너무 힘들어서 도와주기 어렵다. 친구 반응이 어땠나요?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르더니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그 차가운 반응이 정말 비수처럼 꽂혔겠네요. 처음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요. 내가 젊을 때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는 생각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며칠 끙끙 앓고 나서 보니 다른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친구도 오죽했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 친구도 지금 나처럼 벼랑 끝에 서 있겠구나. 바로 그 지점입니다. 최용수 씨의 사연은 노년의 자원의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놔둘 수 있는 시간, 에너지, 돈, 이 모든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죠. 맞아요. 그래서 친구의 거절을 단순히 섭섭하다고만 볼 게 아니라 그 친구 역시 절박한 상황일 거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노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내가 힘들 때 친구도 똑같이 힘들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기대의 수준을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건데 그게 노년의 우정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의 수준을 조절한다. 어쩌면 모든 관계에 필요한 지혜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부담 주지 않는 사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요. 가장 중요하죠. 네 번째 사연은 그 신뢰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보여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속마음을 안전하게 맡길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66세 한미영 씨 이야기입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친구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순희 씨라는 분을 진짜 친구라고 믿었대요.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해서 금방 마음을 털어놓는 사이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한명 씨가 다른 누구에게도 말 못한 며느리와의 갈등을 유일하게 그 순희 씨에게만 털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내 편이니까 절대 다른 데 가서 말하지 않을 거야. 이런 굳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 그 믿음이. 네, 순희 씨도 자기 일처럼 들어주며 공감해줬고 한명 씨는 속이 후련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딱 일주일 뒤였어요. 설마. 아마 그 순희 씨는 별다른 악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대화 중에 우리 미영 언니는 이렇다더라 하고 가볍게 화제거리로 던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미영 씨에게는 그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단단한 벽을 쳐버렸다고 해요. 다시는 이 사람에게 내 속 이야기를 하지 않으리라.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이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여전히 만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현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일상은 단조로워지고 대화 소재가 떨어지다 보니 남의 이야기가 가장 손쉬운 가십거리가 되곤 하거든요. 맞아요. 악의가 없었다는 변명은 당사자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죠. 이 사연은 진정한 친구란 내 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금고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을 주는 단 한 명의 존재가 어쩌면 그 수백 개 연락처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죠. 맞아요. 그런 금고 같은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혼자 사귀는 게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가장 많은 분이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만남이 위로가 아니라 소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71세 정욱순 씨 사연인데 이분은 6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삶의 유일한 낙으로 여기던 분이었어요. 60년 지기 모임이 소모적으로 느껴졌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언제부턴가 모임의 대화 주제가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아, 누구는 무릎 수술을 했고, 누구는 자식이 속을 썩이고, 누구는 세상이 원망스럽고, 한 명이 우울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신세 한탄을 보태는 거죠. 처음에는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을 텐데 이게 매번 반복되면 맞아요. 듣는 사람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죠. 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전염이라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전파 속도가 3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3배나요? 네, 즉 1시간 동안 불평불만 가득한 모임에 다녀오면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는데 최소 3시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와요. 와, 어쩐지 정옥순 씨가 했던 말이 정확한 표현이었네요. 예전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기운이 났는데 요즘은 오히려 에너지를 몽땅 뺏기고 오는 기분이라고 하셨거든요. 딱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집에 와서도 그 우울한 기분이 며칠씩 하고요. 결국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모임에 나가는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이로운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관계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내 기분이 어떤가? 아, 내 기분? 네, 만약 만남 후에 기분이 더 가라앉고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면 그 관계는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그런 관계와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오늘 저희는 김영호 씨의 쓸쓸함에서 시작해서 나이 들수록 많은 친구가 오히려 필요 없는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네. 첫째는 대부분의 관계가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만남이 위로가 아닌 비교의 장이 되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서로를 돌봐줄 현실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었고요. 네. 넷째는 내 마음을 안전하게 맡길 금고 같은 사람이 줄어들고, 마지막으로 만남이 충전이 아닌 소모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코 사람을 미워하거나 끊어내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무분별한 단절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과 집중이죠. 네, 내 인생의 남은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고 나면 웃음이 나고 기운이 솟는 사람. 그런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어쩌면 김영호 씨의 연락처에 남는 이름은 정말 몇 개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몇 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평생에 걸쳐 친구라는 자산을 쌓아가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요. 어쩌면 나이 들매 진짜 지혜는 축적의 기술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기술에 있는 건 아닐까요? 아, 덜어내는 기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도 한번 질문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친구가 몇 명인가? 이 질문 대신에요. 어떤 질문으로요? 과연 누가 나를 더 나은 사람, 더 평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의 답안 안에 진짜 내 편이 있을 겁니다.